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네 번째 과목이에요. 산림토양학. 혹여나 지금 병리학부터 병리학, 해충학, 생리학까지 다 들으신 분들 계시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공부할 자세가 되신 분들이고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 공부하실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따로 공부하실 때 이게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조금 더 중요하게 공부하게 돼요.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기출문제 풀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해서 기출문제 푸는 이 강의 풀버전으로 다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특성을 모두 가지는 점토광물로 옳은 것은 제시된 특성을 모두 가지는 점토광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여러분들 이 점토광물이라는 것은 산림 토양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점토광물의 입자를 이렇게 볼게요. 입자를 보시면은 입자 표면에 어떤 전하가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걸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N극,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으면은 N극이 있으면 S극이 붙듯이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걸려 있으면은 어떤 전하가 붙겠습니까? 플러스 전하가 붙겠죠. 자, 플러스 전하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 전하들이 누구냐면요. 이 플러스 전하들이 누구냐? 이 플러스 전하들은 식물의 필수 영양소들이에요. 식물의 다 필수 영양소들인 녀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토광물이 식물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영양소들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토광물에 대해서는 싸그리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점토광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종류별 특성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 특성을 가진 지금 종류가 무엇인지 싹 문제 나오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문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점토광물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 나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비팽창성 광물이다. 이 점토광물은요, 팽창성 광물과 비팽창성 광물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얘는 비팽창성 광물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층 사이에 브루사이트라는 팔면체층이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점토광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기저면 간격은 약 1.4 나노미터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뭐지?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의 구조예요. 자, 보시면은 규산판을 두 개 가지고 있고 알루미늄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단위를 가지고 있죠.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는 녀석 뭐라고 하냐면요. 2대1형 점토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대1은 뭐겠어요? 규산판 하나, 알루미늄판 하나.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1대1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녀석들은 2대1형 광물이에요. 점토광물이에요. 자, 이렇게 2대1형 광물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이렇게 공극이 있습니다. 2대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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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형.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공극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극들이 있는데 이 공극에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무기 영양소, 이온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공극이 좀 넓으면 우리가 팽창성 광물이라고 하는데 비팽창성 광물은 이게 굉장히 좁든지 이 공극이 굉장히 좁든지 아니면은 여기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이온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브루스리래. 네, 브루사이트라는 요 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무기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을 못하는 거예요. 비팽창성입니다. 그래서 비팽창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특징적인 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2대1형이 아니고 얘만 가지고 2대1대1형이라고 해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클로라이트라고 합니다. 클로라이트. 점토광물의 하나인 이 클로라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점토광물의 특징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자, 그 다음 문제. 산림토양과 농경지 토양의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 산림토양과 농경지 토양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비교사항들이 있어요. 비교사항 지금 여기 4개만 나왔는데 사실 비교사항이 이렇게 많아요. 비교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나 비교사항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서에서 나온 이
구분사항이랑 기본서에서 나오는 이 구분사항이랑 다른 교재에서 나온 구분사항이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봐셔야 되는데 무조건 기본서를 보셔야 된다. 지금 기본서의 중요성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의 중요성 또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아까 그 많은 거 중에서 요 4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볼게요. 토양 온도의 변화. 산림 토양이 클까요? 농경지 토양이 클까요? 자, 우리가 이런 거 풀 때는 하나를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림 토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산이 있고요. 그 나무들이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키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산림 뭔가 우거져 있고 사람도 없고 그냥 산림만 우거지면서 바람 샥 불고 약간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이미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야. 막 농사꾼분들 막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사람을 죄송합니다. 졸라맨으로 좀 그리겠습니다. 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자, 이런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막 작물이 막 자라고 있고 굉장히 뭔가 전투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경지 토양이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농경지 토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경작을 하면서 비료도 뿌리고요. 그 다음에 경운기 끌면서 경운도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지 우리가 농경지 토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관리가 무조건 들어가는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어요. 이미지화 시키면 이제 굉장히 풀기가 편합니다. 자, 토양 온도의 변화. 산림 토양이 클까요? 농경지 토양이 클까요? 자, 농경지 사람 막 왔다 갔다 하지. 작물 한번 수확했다가 막 다시 심었다가 수확했다가 비료 막 뿌리고 난리 변화 하지. 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으면은 얘가 크겠죠.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렇죠? 산림 토양은 쫙 이제 고요해요. 우리 명상. 나무들이 막 명상하고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없고 농경지 토양이 변화가 크고요. 자, 그다음에 낙엽 공급량은 뭐가 크겠습니까? 낙엽 공급량. 당연히 산림이 크겠죠. 왜? 산림에선 나무들이 많으니까 나무에서 낙엽이 질 거 아닙니까? 그쵸? 낙엽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고 요 녀석들은 혹여나 낙엽이 있다 한들 뭐예요? 그거는 인간이 다 수확을 해가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농경지 토양은 작물이 심기는 땅이고 작물은 다 우리가 수확을 해가잖아요. 그쵸? 여기 토양 바닥에다 남겨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엽 공급량은 누가 더 크죠? 산림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다 틀린 게 되겠네요. 틀리고. 자, 그 다음에 토양 동물의 종류는 누가 더 많냐? 산림 토양이 많을까요? 농경지 토양이 많을까요? 산림 토양이 많죠. 산림 토양은 나무들이 이렇게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지지 않고 나무들이 그대로 심겨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 토양 생태계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어요. 다양한 미생물들, 다양한 토양 소동물들이 여기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토양 동물의 종류는 얘가 많고 농경지 토양 같은 경우 우리가 작물 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작물 심을 때 어때요? 한번 갈아주잖아요. 그쵸? 계속 이렇게 뭔가 인위적인 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토양 동물들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미기상의 변동, 산림 토양 어떻게 될까요? 자, 미기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미기상이라는 것은 지표면과 가까운 곳의 기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표면 땅이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에서부터 보통 몇 미터를 얘기하냐면은 한 1.5m. 아이고, 1.15m가 아닌데. 1.5m. 1.5m 높이의 기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기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기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농경지 지표면에서 얼마 되지 않은 기후들로 인해서 작물이 잘 자라고 안 자라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기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기상이 변하는 것 누가 더 많이 변하게 될까요? 농경지가 더 많이 변하게 되겠죠. 아까 산림토양 다시 명상 생각하시면서 나무들 막 바람에 싹싹 흔들리면서 아주 조용하게 그런 이미지 생각하시면은 미기상 누가 더 변화가 크다고요? 농경지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오케이. 요 표 무조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이거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DA는 미국 농무부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농무부를 얘기하는 거고 USDA의 토양 분류 체계에 따른 12개 토양목 중 제시된 토양목을 풍화 정도에 따라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농무부에서는요. 토양 분류 체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이 토양목을 12개로 나눴어요.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12개로 나눴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이 토양목을 풍화 정도에 따라서
풍화 정도에 따라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토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뭐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봉우리가 처음에는 이 모양 그대로겠죠. 그렇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깎여 나갈 겁니다. 그쵸? 시간이 많이 지나면 풍화가 더 많이 된다는 뜻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우리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성숙됐다, 숙성됐다 이런 말을 쓰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알피졸, 엔티졸, 그 다음에 옥시졸, 울티졸이 있잖아요. 자, 요 녀석들을 한글말로 표현하면, 한국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엔티졸은 미숙토라고 합니다. 미숙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토양목을 다 한국어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미숙토. 자, 그 다음에 알피졸. 알피졸을 뭐라고 하냐면은, 완숙토. 그쵸. 완숙토라고 합니다. 완숙토. 완숙토. 자, 그 다음에 울티졸을 뭐라고 하냐? 울티졸을 과숙토라고 합니다. 과하게 숙성된 토예요. 자, 그 다음에 옥시졸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과분해됩니다. 과분해토. 자, 누가 가장 풍화가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요 녀석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이 과하게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약간 좀 숙성이 좀 잘 된 거, 완숙토. 자, 그 다음에 아직 숙성이 잘 안 된 녀석, 미숙토. 자, 요 순서대로 풍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약한 거부터 나열을 하래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 순서로 나열하면 됩니다. 자, 엔티졸 가자면 처음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피졸 들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울티졸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울티졸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옥시졸 들어가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1헥타르, 그 다음에 깊이 10cm인 토양의 탄소 저장량, 무게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게. 톤이니까 무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탄소 저장량이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탄소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토양은 뭘로 이루어졌냐? 토양 입자랑, 그쵸? 토양 입자에 붙어 있는 물들이랑,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공기들. 그래서 우리가 고체, 토양 입자는 고상이라고 하고요. 토양 입자에 붙어있는 물들은 액상, 액체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기체가 있기 때문에 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 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지금 이 탄소 저장량은, 탄소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고상, 액상, 기상 중에서. 자, 일단 액상은 아니겠죠. 액상은 왜 아니에요? 액상의 화학식이 뭡니까? H2O잖아요. 탄소는 뭐예요? C잖아요. 지금 C 있어요? C 없죠. 그러니까 액상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기체에는 있을 수도 있죠. 왜? 기체에는 CO2가 있잖아요. 탄소 있잖아요. 그쵸? 기체는 있지만 이걸 탄소 저장량이라고 볼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는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중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 저장을 어디다 한다고 보셔야 되냐면은 이 고상, 고체.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고체. 탄소 저장량은 이 고체 부분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토양 입자라든지 유기물들, 유기물들 사이에 우리가 이 탄소가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밑에 그래서 힌트가 있어요. 탄소 농도가 몇 퍼센트냐면은 3%래요. 3%. 전체 이 토양 입자들, 이거 고체를 전체 합친 거 중에서 약 3% 정도 무게로 따졌을 때 약 3% 정도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전체 100%에서 고체 100%에서 3%가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요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고체 100%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3%를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 저장량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고체를 100% 하려면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용적 밀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용적 밀도. 용적 밀도가 뭐죠, 여러분들? 용적 밀도는 전체 부피분의 고체의 질량을 얘기해요. 전체 부피분의 고체의 질량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용적 밀도로 주어졌어요. 1세제곱센티미터당 1g이래요. 1세제곱센티미터당 1g. 그러니까 전체 100%의 고체 질량이 안 주어진 거예요. 그냥 이 1세제곱센티미터당 1g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는 알아야지 몇 g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면적과 깊이가 주어졌죠. 자, 여러분들 면적과 깊이, 이 높이가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거 부피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부피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요런 세제곱센티미터를 다 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세제곱센티미터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곱하면 되는데, 자 이제 다 리셋해서 1헥타 곱하기 10c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헥타는 제곱미터 단위예요. 1헥타가 뭐냐면 우리가 100m 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면적을 1헥타라고 합니다. 100m 합치면 몇이죠? 10,000제곱미터예요. 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100m가 아니라 100m를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10,000cm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0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면적은 몇이겠어요?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은, 자, 공이 지금 몇 개요? 4개 합치니까 8개입니다. 자, 1, 0, 0, 0, 0, 0, 0, 0, 0, 8개. 자, 이렇게 되네요. 이건 아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요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센티미터 제곱인데, 자, 여기다가 또 뭘 곱해줘야 돼요? 지금 이 깊이 10cm를 또 곱해줘야 돼. 지금 요게 요거잖아요. 그쵸? 요게 요거니까 10cm를 또 곱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공이 8개였잖아요. 그쵸? 공이 몇 개가 돼요? 10cm를 곱해주면은 공이 9개가 되겠죠. 하나 더 늘어서. 자, 그럼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000, 000, 00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몇이죠? 지금 10억이네요. 10억. 10억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10억 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은 토양 전체의 무게는 몇일까요?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에 1g이라고 했어요. 이 10억 세제곱센티미터면 그러면 몇 g이에요? 10억 g이겠죠. 10억 g.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단위만. 10억 g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가 있대요. 요거에 3%.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곱하면은 100분의 3. 이거를 더 소수점으로 바꾸면은 0.0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딱딱 두 개 쫙 빠지고 그 다음에 3을 곱하면은 여기 3 이렇게 들어가겠죠. 즉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3천만이 됩니다. 3천만. 공 몇 개죠? 7개.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는 제가 이 설명 같은 거 다 생략하고 오면 빨리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3천만 g만큼이 탄소 저장량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3천만이 있어요? 없죠. 왜 없냐? 지금 톤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톤으로 나타내요. 톤은 어떻게 나타내요?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여러분들 공 3개 없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킬로그램입니다. 지금 3만 킬로그램이고 3만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주면은 또 공이 3개가 없어지죠. 공이가 3개 없어집니다. 그래서 30톤이 되는 거예요. 30톤. 정답은 30톤입니다. 좀 뭔가 제가 설명이 길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사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 실제 푸시면은 그냥 전체 질량의 3%가 이 탄소 저장량이구나. 고체 질량의 3%가 이 탄소 저장량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단위 바뀌는 그런 작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80번. 토양의 수분 침투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토양의 수분 침투율에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다전진 토양 그리고 다밥 이런 게 나옵니다. 다밥.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결혼하신 남성분들 정해진 요일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마다 뭐 하세요? 분리수거 하시죠. 분리수거 할 때 우리가 쓰레기 이렇게 꽉꽉 눌러 담잖아요. 그쵸? 쓰레기 눌러 담잖아요. 원래 쓰레기가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그걸 한번 쫙 누르다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지잖아요. 그쵸? 여기 공간이 좀 남잖아요. 그쵸? 이 공간이 뭐였어요? 사실은 이 쓰레기들 안에 사이사이에 있던 공기가 있던 공간이었잖아요. 그쵸? 공기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꾹 눌러줌으로 인해서 이만큼 공기가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다밥도 똑같은 겁니다. 다밥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토양 알갱이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공극들이 있었죠. 공극들이 있었는데 이 공극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뭐 롤러로 밀든 아니면 발로 밟든 해가지고 이거를 꾹 눌러준 겁니다. 꾹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꾹 눌러주면 얘네들이 공극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공극이 있었다가 공극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져진 토양은 침투율이 낮다. 아까 그 토양보다는 아까 토양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냥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자, 이건 다져지지 않은 토양이고 이건 다져진 토양입니다. 다져진 토양에 물이 침투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침투율이 낮죠.
물이 잘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에? 그쵸? 물이 못 들어가고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동결된 토양에서는 침투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다가 물이 이렇게 찼어요. 물이 찼는데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물이 얼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또 못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또 지표면을 배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자가 큰 토양은 입자가 작은 토양보다 침투율이 높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왜 맞는 내용이냐 한번 볼게요. 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을 때 입자가 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자 크고 입자가 좀 작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화 시키는 게. 자, 입자가 큰 토양, 입자가 작은 토양보다 침투율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높아요. 실제로도. 여기는 이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죠. 막 이렇게 삐집고 막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식물체가 자라지 않던 토양에 식생이 형성되면 침투율이 감소한다. 식생이 형성되면 침투율이 감소한대요. 자,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잖아요. 나무 뿌리가 자리 잡게 되면은 일단 나무 주변으로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생태계, 아주 작은 생태계가 형성이 돼요. 거기 미생물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곰팡이, 세균 막 이런 애들 다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독물들, 토양 소독물들도 생기고, 그리고 뿌리가 계속 깊게 나가면서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뿌리가 숨을 쉬는 공간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공극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침투율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침투율이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투율은 강우 개시 후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 비가 오고 나서 침투율이 감소한대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시공에 들어가시면 아마 아시게 되실 거예요. 뭐 조경이든 아니면 뭐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시공에 들어가시면은 물다짐이라는 걸 하는 데가 있어요. 물다짐. 비가 오고 나면요. 토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토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비가 막 옵니다. 비가 오면은 토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눌린 거예요. 비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그 공극들이 없어지면서 이 토양들이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쭉쭉쭉 가라앉으면서 얘네가 조금 더 다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물다짐이라고 해요. 물다짐. 실제로 물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시공에서. 어쨌든 그 물다짐에 의해서 침투율이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단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입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양의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식물이 살기 좋은 구조가 뭐냐면은 이 입단이라는 구조예요. 입단 구조. 입단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자, 입단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갱이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뭉쳐있는 형태로 조그만한 알갱이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원형으로 뭉쳐있는 형태가 여러 개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입단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입단 구조고, 자, 그 반면에 이렇게 자기 그냥 나달끼리 쫙 뭉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토양을 우리가 나달 구조라고 부릅니다. 나달 구조라고 부르는데, 자, 이 나달 구조랑 만약에 이 입단 구조랑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입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기성이 좋습니다. 지금 이 사이사이 공간들이 넓어가지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막 공기 같은 게 잘 통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알갱이 사이 있죠. 이 알갱이 사이에는 또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물을 가둬둘 수가 있어요. 보수성이 좋아요. 보수성.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이 보수성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통기성도 좋지, 보수성도 좋지. 이러다 보니까 식물이 잘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공기도 잘 못 들어가고 이렇게 따닥따닥 다 붙어 있으니까 공기도 못 들어가지. 거기다가 수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수분도 많이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단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이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자, 1번 응집 현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플러스가 위에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응집 현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다. 자, 1번부터가 틀렸네요. 입단 현상은 이 알갱이끼리 응집이 돼야 돼요. 응집이 돼야 되는데 그 응집이 되는 응집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미생물의 점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토양이 뭉칠 수도 있고요. 아니 미생물 중에서는 뭐 곰팡이의 글로멀린이나 아니면은 세균의 점액 등으로 인해서 이제 뭉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양이온들로 인해서 뭉칠 수도 있어요. 양이온들로 인해서 뭉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입단을 파괴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트륨 이온이에요. 얘는 응집 형상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입단을 파괴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왜 입단을 파괴하냐면요. 자,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은 물을 담아둘 수가 있어요. 물을 이렇게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양이온이든지 간에 이렇게 물을 가둬둘 수가 있어요. 자기들마다 가둬둘 수가 있는데 이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양이 많아요. 이 나트륨 이온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수화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수화 반지름. 수화라는 것이 이렇게 물을 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물을 가지고 있는 요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요 반지름이 굉장히 큽니다. 즉 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트륨 이온은. 근데 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왜 입단을 파괴하느냐?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볼게요.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이렇게 있고요. 자, 나트륨이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모래를 손 안에 둔 상태로 물을 붓는다고 볼게요. 물을. 여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래들이 싹 퍼지겠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나트륨 이온이 다가가게 되면은 이 이렇게 붙어있던 토양들이 오히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로 인해서.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오히려 응집 현상이 아니고 입단을 파괴하는 형성 중에 하나입니다. 파괴하는 형성.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균근균은 균사뿐 아니라 글로멀린을 형성해서 입단 형성에 기여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글로멀린. 곰팡이. 균근균은 곰팡이잖아요. 식물 뿌리와 공생을 하는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가 글로멀린이라는 점액성 물질을 내보냅니다. 분비를 합니다. 그럼 그 점액성 물질로 인해서 토양 입자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여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3번과 5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과 5번. 지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토양이 동결 해동을 반복하면 팽창 수축이 반복되어 입단 형성이 촉진된다. 자, 5번. 토양 수분 공급과 식물의 수분 흡수에 따라 토양의 젖은 마른 상태가 반복되면 입단 형성이 촉진된다. 자, 어쨌든 간에 동결 해동이든 이 젖은 마름이든 상태가 계속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변화하다 보면은 토양이 팽창이랑 수축을 반복하게 돼요. 팽창이랑 수축을 반복하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콘크리트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균열이 가잖아요.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이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요, 결국엔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입단 구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토양에서 이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은 입단이 깨져버립니다. 입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입단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밥되어 있는 경우, 토양 자체가 눌려져 있는 경우, 다밥돼서 이렇게 다밥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팽창 수축이 반복되면은 이렇게 큰 덩어리 있잖아요. 큰 덩어리가 깨집니다. 큰 덩어리가 깨지면서 입단 형성이 촉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지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번이 거의 독보적으로 그냥 거의 푸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이의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3번과 5번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 식물이 가뭄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입단의 보수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는 식물에 잘 견딜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입단의 보수력이 크기 때문이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는 입단 형성이 잘 되고요. 그 입단이 보수력이 크기 때문에 가뭄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 토성이 식토, 식양토, 사양토, 사토 순으로 점점 거칠어질 때 토양의 특성 변화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점토, 그 다음에 우리 미사, 실트라고 불리는 미사, 그 다음 모래의 함량에 따라서 토양을 나눕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토성이라고 해요. 토성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보통은 이 점토만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점토가 많으면 식토고 점토가 없고 모래가 많으면은 이 사토가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점토가 많은 식토에서 점점점 이 모래가 많은 사토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토양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자, 여기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 밑에가 있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게 점토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사토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보수력.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을 보유할 수 있는 힘은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물을 많이 보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물은요, 토양 입자에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물을 많이 보유하겠습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죠. 표면적이 더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비표면적. 비표면적은 뭐냐면요, 같은 부피에서, 같은 단위 부피에서 누가 더 표면적이 많느냐. 표면적이 많으냐. 표면적 얘가 훨씬 더 많죠.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있는 게 다 표면적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 요렇게 있는 게 검정색이고. 그쵸? 이거를 여러분들이 합쳐봤을 때 당연히 얘가 더 표면적이 많겠죠. 표면적이 많고.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식토에서 사토로 가니까 보수력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표면적도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 얘네 일단 다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용적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용적밀도. 용적밀도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용적밀도는 부피분의 고체의 질량입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극이 더 많아지죠. 공극이 더 많아지고 물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고체 질량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면은 고체 질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고체 질량이 늘어나니까 용적밀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통기성이 더 좋습니다. 통기성이 좋으려면은 대공극이 커야 돼. 대공극. 작은 공극이 아니고 큰 공극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입자가 크면은 공극이 커집니다. 공극이 커져서 통기성이 좋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통기성도 증가한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5개 공원 토양의 수분 보유 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유효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곳은, 자, 유효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곳은 자, 여러분들 어떤 토양이 있었어요. 어떤 토양이 있었고 여기 토양 입자들이 있겠죠. 자, 토양 입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이 물로 다 가득 차버릴 거예요. 그쵸? 비가 엄청 많이 억수로 쏟아졌어요. 진짜. 그러면은 여기 안이 다 이렇게 물로 가득 차질 겁니다. 그쵸?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최대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최대 용수량 또는 포화 용수량이라고도 해요. 포화 용수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다 그치고 해가 쪘습니다. 해가 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가득 차 있던 물이 토양에서 흡착할 수 있는 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밑으로 씻겨 나갑니다. 어디까지? 지하수가 있는 데까지 샥 씻겨져 나갑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토양이 있고 나머지 누구만 남냐면은 이제 토양에 붙어 있는 요 물들만 남게 돼요. 토양과 흡착되어 있는 요 물들만 남게 됩니다. 자,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 요 상태를 우리가 포장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포장 용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장 용수량에서부터는 이제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라고 해서 유효 수분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라고 해서, 자, 이때부터는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다가 식물이 물을 흡수하든지 아니면 증발이 되든지 해서 이 물량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점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식물이 흡수할 수 없을 정도의 물의 양이 돼요. 그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위조점이라고 합니다. 위조점 이상부터는 식물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너무 토양에 강력하게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은 이 포장 용수량에서부터 위조점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포장 용수량 그 바깥에 있던 때는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흘러가는 물들이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를 못했었고, 자, 그 다음에 토양이 이렇게 잡고 있는 물의 중에서 이 포장 용수량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들이 점점점 없어지다가 이 위조점까지 되면은 그때부터는 식물이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물들이 우리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효 수분.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Y축이 지금 수분 함량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했을 때 지금 요 차이, 얘는 요 정도고, 얘 차이, 얘도 지금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나 크고, 4번은 요거밖에 안 되고 5번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누가 가장 수분 함량이 많아요? 지금 여기 중에서 포장 용수량에서 위조점 수분 함량 누가 제일 많아요? 3번이 제일 많다고요. 3번이 수분 함량이. 그래서 유효 수분이 가장 많은 곳은 요 공원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포장 용수량에부터 위조점의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차이는 뭐라고요? 이게 유효 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원 3이 가장 많은 유효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거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봐볼게요. 자, 철 3가는 지금 3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철 3가는 산화되면 철 2가로 된다. 자, 여러분들 산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환원 이렇게 있었죠. 산화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산소가 붙는 거 그 다음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환원은 반대였죠. 이거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철 3가가 산화가 된대요. 산화가 됐는데 철 2가가 됐습니다. 자, 플러스가 3개였는데 플러스가 몇 개가 됐냐면은 2개가 됐어요. 플러스가 2개가 됐습니다. 자, 플러스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플러스 2개가 되냐면은 요 녀석이 전자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전자를 하나 받아야지 요게 상쇄가 돼서 요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화됐다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하나를 빼앗아 온 거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를 빼앗아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3이 아니고 4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의 성격이 더 강해지는 거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를 내가 하나 가져왔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고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pH, 뭐 양이온 교환 용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 다루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정답은 1번.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85번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24호 제5조 비료의 성분에 따른 비료 20, 10, 10. 자, 여러분들 땡 비료에서 땡땡땡은 이거 뭡니까? 비료의 3요소 NPK. NPK. 지금 요게 20, 10, 10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비료 이 100kg 중에서 이 질소가 20%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인이 10%, 칼륨이 10%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이때일 때 이 칼륨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이냐? 지금 요걸로 치면은 10%니까 100kg에 10%니까 10kg인가? 라고 하고 요거 바로 찍어주시면은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일단 우리가 칼륨이 10kg이라는 건 알았어요. 칼륨 부분이 10kg인데 자, 10kg인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앞에 써 있는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제2023-24호 제5조 비료의 성분에 따르면은 어떤 표가 나와 있냐면요. 요런 표가 나와 있어요. 요런 표가. 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전하는 규격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소, 붕소, 망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규격 표시를.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칼륨이니까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 칼륨 원자 하나가 아니고요. 칼륨 2개에다가 산소가 되어 있는 요런 산화물로서 칼륨이 10kg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에 의거해서 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우리가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자, 잠깐만. 자, 여기서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칼륨 2개랑 산소 하나 있는 게 지금 10kg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칼륨 2개랑 산소 하나 있는 게 10kg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K랑 O, 칼륨과 산소의 분자량이 각각 39g/몰, 그 다음에 산소는 16g/몰입니다. 자, 근데 칼륨이 몇 개예요? 이건 하나일 때고 2개니까 이거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몇? 78g/몰이에요. 그쵸? 78이고 얘는 그대로 16이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식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10kg 중에서 요걸 합치면 몇이죠, 지금? 요걸 합치면은 94죠, 94. 그쵸? 이 10kg 중에서 94 중에 78은 칼륨이 가지고 있고, 자, 이 10kg 중에서 94 중에 16은 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식으로 쓰면 여러분들 식으로 쓰면은 10kg 중에서 이걸 합친 거, 이거 2개 합친 거, 이건 곱하기 2 한 거에서 이거 2개 합친 거는
94고 이 94 중에서 얘는 78만큼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누구 거? 이게 칼륨. 그리고 산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산소는 94 중에서 16만큼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요거는 산소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잠시만요. 어디 갔냐? 여기구나.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오케이.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핸드폰 계산기여가지고 자 78을 94로 나눠주고 곱하기 10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8.2978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하래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몇이에요? 8.3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8.3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거를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3번이고 요런 문제는 사실 뭐 틀리셨어도 잘 하신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이걸 우리가 이거 다 알고 계신 분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그다음 산림토양 산성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산림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거 5놈이에요. 그 정답 뭐냐면은 요거 5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봐볼게요. 하나하나씩. 자, 첫 번째 황화철의 산화입니다. 황화철은 어떻게 쓰냐면은 자, 요렇게 써요. 그래서 황화철 이렇게 씁니다. 요 녀석이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산화가 되면은 일단 이렇게 분리가 돼요. 철과 이 황이 분리가 되고 황 녀석이 산화가 또 됩니다. 산소가 또 붙어요. 산소가 붙으면서 요렇게 돼버립니다. 수소와 산소가 붙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황산입니다. 황산. 엄청 유명하죠, 황산. 자, 어쨌든 얘가 왜 황산이냐면은 이 황산이 이렇게 생긴 화학식이 수용액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중에서 수소 이온을 내보냅니다. 수소 이온을 내보내요. 여기서 지금 수소 이온 2개를 내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SO4 2- 됩니다. 야, 2-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까 산소 2개 있었잖아요. 그쵸? 수소 2개 있었잖아요. 수소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뭐만 나온다고요? 이 수소 이온만 나왔잖아요. 그쵸? 수소 이온만 나오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남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2개 남았죠. 그래서 여기 2개 붙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황화철이 산화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황산이 만들어지면서 황산이 수용액에 녹으면은 수소 이온을 내뿜으면서 산성화가 된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었죠? 수소이온을 내뿜으면서 산성화가 된다고 했었죠. 이 산성화가 되는 산성화의 이유는 뭐냐면은 수소이온. 우리가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산성화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산성화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pH 있죠? pH가 사실 이걸 풀었으면 뭐냐면요, 수소이온 농도예요. pH를 풀었으면은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수소이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pH가 낮아지고요. 더 적게 가지고 있으면 pH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화라는 것은 이 수소 이온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산성화예요. 산성화. 수소 이온이 많으면 산성화가 된 거고 수소 이온이 적으면 산성화가 안 된 거고. 뭔지 아시겠죠? 얘도 뭐라고 해? 지금 수소 이온이 나왔기 때문에 산성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봐볼게요. 니은. 이게 강의하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왜냐면은 이게 전체 내용인데 이렇게 문제 하나에서 막 다 이렇게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만약에 본 강의를 진행하실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다음에 질산화작용은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이 암모늄텐 질소를 이건 수소를 빼겠습니다. 자, 암모늄텐 질소를 뭐로 바꿔주는 거냐면은 질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질산. 암모늄을 질산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질산화 작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실게요. 지금 여기서 뭐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얘가 생겨난 걸 보이실 수 있으시죠? 얘가 또 날아간다니까요. 얘가
얘가 또 뭘로 날아가겠습니까? 수소이온으로 날아간다고요. 수소이온으로. 또 수소이온이 발생했으니까 또 뭡니까? 산성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수소이온이 날아갔다. 결국에는. 수소이온이 생기면 산성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봐볼게요. 디귿. 토양 유기물 분해로 인한 유기산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토양 유기물을 분해시키면은 유기산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우리 토양 유기물에는요, 토양 유기물에는 다양한 화학기들이 붙어 있어요. 화학기.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진 어떤 특정한 화학 구조를 가진 녀석들을 우리가 화학기라고 부릅니다. 화학기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화학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카르복실기라고 있어요.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페놀기. 카르복실기랑 페놀기가 있습니다. 카르복실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고요. 페놀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녀석들도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떨어져 나오고요. 요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또 뭐 발생돼요? 수소이온 또 발생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요것도 유기산에서 수소이온이 발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양 호흡으로 인해 생성되는 CO2의 용해. CO2가 용해되면은 탄산이 발생이 됩니다. 탄산. 여러분 산. 똑같이 산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식물 뿌리의 양이온 흡수로 인한 수소이온의 방출. 수소이온의 방출. 자, 이렇게 되는데 식물 뿌리에도요. 심지어 식물 뿌리에도 이 수소이온들이 있습니다. 식물 뿌리에도 수소이온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수소이온들이 붙어 있는데, 자, 식물도 수소이온만 먹고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른 양이온들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들과 교환을 합니다. 다른 양이온과 교환을 하는데, 교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가 떨어져 나와요? 이 수소이온들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많진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도 산성화가 될 수 있다. 즉, 이 산성화의 원인은 전부 다 뭐예요? 수소이온인 겁니다. 우리가 산성화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소이온 양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산성화의 원인은 다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읍부터 니은, 미음까지 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설명과 1차 광물의 연결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번 토양학 첫 번째 문제에서 점토광물 배웠었죠. 그쵸? 점토광물도 있고요. 요 녀석들도 있습니다. 1차 광물인 녀석들도 있어요. 요 녀석들은 점토광물은 아니에요. 점토광물은 아닌데 우리 지각을 이루는 그런 광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광물들. 그리고 그 광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은 모르셔도 되지만 적어도 뭘 아셔야 되냐면은 이 풍화, 어떤 것이 더 풍화되기 쉽고 어떤 것이 더 풍화되기 어려운지, 풍화 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표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1차 광물에 대해서는 이 표는 알고 계셔야 돼요. 1차 광물이 풍화 내성에 따라서 이 위에가 강한 거고 밑에가 가장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요 순서를 좀 약간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석영, 백운모, 미사장석, 정장석이잖아요. 그쵸? 석백이랑 미정이가 길을 가다가 흑조각을 주었다. 흑운모, 조장석, 갑성석, 흑조각을 주었다. 근데 봤는데 별로 안 이쁜 거야. 그래서 휘회감이 들었다. 휘회감. 휘석, 회장석, 감람석. 휘회감이 들었다. 그리고 휘회감이 들어서 그냥 백방석을 찾아다녔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 1차 광물만 보자면은 석백이랑 미정이가 흑조각을 찾아다녔다. 석백이가 미정이가 길을 가다가 흑조각을 주었다. 근데 별로 안 이뻐. 그래서 휘회감이 들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차 광물의 풍화 내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광물 가끔가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자, 그런 경우는 백방석까지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방석. 가장 약한 거는 이제 석고가 되는 거예요. 석고. 어쨌든 요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1차 광물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의 규산형 광물이며 결정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풍화되기 쉽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가장 간단한 구조의 규산형 광물, 결정 구조가 단순하다. 이거는 사실 한 개의 1차 광물에만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개의 1차 광물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어떤 걸 특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로 특정할 수가 있냐? 이 풍화되기가 쉽다는 걸로 특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적어도 아까 그 표 중에서 이 표 중에서 밑에 단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정기적으로 안정하고 표면의 노출이 적어 풍화가 매우 느리다. 풍화가 느리다는 것은 풍화에 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양 중 모래 입자의 주성분이다. 자, 이걸로 우리가 뭔지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양 중 모래 입자의 주성분 뭐냐면요. 석영이죠. 석영. 그렇죠. 석영이 분해돼서 여러분들 모래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석영. 모래의 모재는 석영입니다. 석영. 자, 그래서 석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었고. 자, 이제는 기억을 알아야 되는데 풍화되기가 쉽대요. 풍화되기가 쉽대요. 지금 보시면은 2번은 감란석이고 5번은 각섬석입니다. 자, 누가 더 풍화되기가 쉬울까요? 석백이와 미정이가 흑조각이죠. 얘는 석백, 미정, 흑조각 7번째인데 자, 그 다음에 휘회감이 들었다. 얘는 10번째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누가 더 풍화되기가 쉬워요? 이 감란석이 풍화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푸시면은 훨씬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녀석들 특징 하나하나 다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풍화내성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쭉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1차 과목의 풍화내성 문제는 또 많이 나왔어요. 쭉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화산회로부터 유래한 토양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산의 고정력이 가장 강한 점토 광물은 자, 점토 광물 중에서 이 화산회로부터 유래한 거는 딱 하나. 알로판. 요거. 알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 점토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보시다 보면은 다 아실 수가 있는 녀석들이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이 중성인 비료는 자, 비료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토양학에서 나오는데 비료는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 반응에 의한 비료들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리적 반응에 의한 비료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비료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비료를 샀어요. 비료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알갱이 자체의 pH를 말하는 거예요. 알갱이 자체가 산성이냐, 알갱이 자체가 중성이냐, 알갱이 자체가 염기성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화학적 반응이고요. 자, 여러분들 비료를 뿌리면은 비료를 바로 식물이 그냥 그대로 흡수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 비료를 뿌리면 다양한 미생물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뿌리의 작용에 의해서 식물체 내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흡수될 때 이 비료가 흡수될 때 이 비료가 산성이 돼 있냐, 중성이 돼 있냐, 염기성이 돼 있냐 흡수될 때 그때의 반응을 우리가 생리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반응은 생리적 반응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은 산성이에요. 근데 생리적 반응은 흡수될 때는 중성으로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서 물어본 거는 화학적 반응이 중성이라고 한 거니까 화학적 반응이 중성이면은 요 녀석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황산암모늄, 염화암모늄, 황산칼륨, 염화칼륨, 요소, 질산암모늄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중성비료가 요소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요소가 나왔어요. 요소비료.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 유기물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죄송합니다. 미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양 유기물 분해는 누가 하나요? 누가 하면 사람이 하나요? 누가 하죠? 햇빛이 하나요? 누가 해요? 미생물들이 합니다. 미생물들. 분해는 다 누가 하냐면은 미생물들이 해요. 토양 안에 있는 그 미생물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알고 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유기물 분해 속도는 토양 pH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유기물 분해하는 건 누구라고 했었죠? 토양 미생물들입니다. 미생물들이 토양 pH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죠. pH가 낮아지면은 산성화되면은 산성화돼서 없어지는 미생물들이 있고 알칼리성 되면은 알칼리화돼서 없어지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중성일 때입니다. 중성일 때 가장 미생물들이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pH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미생물들이 있고 없고가 뭐 생기기 때문에. 자, 그다음 니은. 페놀 화합물이 유기물 건물량의 3~4% 포함되어 있으면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 페놀 화합물. 우리 생리학 때 페놀 화합물 다뤘었죠. 누구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누구 했어요? 리그닌이랑 타닌 이런 녀석들 나왔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리그닌, 타닌. 자, 그중에 리그닌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랑 막 섞여져 있어요. 세포벽 성분인 섬유소랑 막 섞여져 있어서 초식동물이 최대한 이용 못하게 만들었었잖아요. 분해가 안 돼서. 이 녀석이 정말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들이 잘 이용을 못했잖아요.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3~4%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 분해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페놀 화합물이 있으면 분해 속도가 느려진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탄질비가 200을 초과하는 유기물도 외부로부터 질소를 공급하면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질비가 뭐죠, 여러분들? 탄질비?
탄질비는 우리가 CN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CN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C는 탄소, 질소는 N이죠. 이거를 조금 더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탄질비가 200이라는 것은 지금 탄소가 200이고 질소가 1과 같다는 겁니다. 이거 몇이죠 지금? 이게 200이잖아요. 그쵸? 탄소가 지금 200배나 많다는 거예요. 탄소가. 질소보다 탄소가 200배가 많습니다. 자, 근데 200배가 많으면은 분해가 잘 안 돼요. 분해가 왜 잘 안 될까요? 아까 분해를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미생물이죠. 미생물은 자기의 탄질비가 몇이냐면 미생물의 탄질비가 몇일까요? 미생물의 탄질비는 한 10에서 20 정도입니다. 미생물은 어쨌든 이거를 자기 몸으로 흡수를 하려면은 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탄질비가 10이나 20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요? 자기 몸에 있는 질소를 쓰는 거예요. 질소를 한 10 정도 쓰겠죠. 그래서 20으로 맞춰주겠죠. 그쵸? 근데 요 녀석도 질소가 부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미생물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질소를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질소를 공급해주면은 당연히 얘도 분해할 수가 있겠죠. 10만큼 질소를 공급해주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3번도 맞는 얘기. 자, 리그닌 함량이 높은 유기물은 리그닌 함량이 낮은 유기물보다 분해가 느리다. 그렇죠?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페놀 화합물 중에 리그닌은 수소민수와 막 섞여져 있고 그리고 리그닌 자체를 분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초식동물도 그렇기 때문에 리그닌이 있으면 분해가 느리게 된다. 디귿, 리을. 자, 그 다음에 A, B 두 토양의 소성지수가 15%로 같다. 두 토양의 액성환계에서의 수분 함량이 40%, 35%라면 두 토양의 소성환계에서의 수분 함량은 자, 이건 사실 여러분들 감으로도 아마 푸실 수 있었을 텐데 쉽습니다. 여기다 그냥 15씩 빼주셨으면 됐어요. 그럼 답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요. 토양의 연경도라는 개념이에요. 연경도. 토양의 연경도. 토양의 연경도의 연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부드러운 연이에요. 부드러운 연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연하다 할 때 그 연자를 쓰는 거고요. 경은 굳을 경자를 씁니다. 단단하고 굳는 거. 그래서 토양이 연하고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연경도라고 부르거든요. 토양의 부드럽고 단단한 정도를 우리는 연경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성 이런 것들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리가 점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점토를 잘 생각을 해볼게요. 점토가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점토에 수분을 아예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바삭바삭해지겠죠. 그쵸? 바삭바삭해진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여기 고체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고체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고체 상태일 때 물을 막 줍니다. 함수비를 늘려줘요. 여기 이 함수비를 점점점 늘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물을 먹으면 모래가 돼요. 물을 먹으면 점토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 점토에서 물을 더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얘를 눌러요. 막 이렇게 눌렀어. 점토를 이렇게 눌러도 다시 안 되돌아와. 자, 점토가 이렇게 있었어요. 점토를 내가 꾹 눌렀어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외압을 받았는데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 성질 뭐라고 했죠?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하죠. 탄력성. 그렇죠? 그래서 소성을 가진 물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물을 더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물을 더 주면은 물과 같이 거동을 합니다. 물과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거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함수 B에 따라서 요 녀석의 상태가 변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첫 번째는 고체 상태라고 하고요. 아주 바삭바삭거리는 고체 상태고 자, 그다음에 반고체 상태입니다. 반고체 상태만 해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걸 탁 부시면은 부셔져요.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파괴가 되는데 자, 그다음에 물을 더 줍니다. 소성 상태가 되면은 내가 얘를 꾹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더 나오지가 않아요.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소성 상태고 자, 그다음에 물을 더 주면은 아예 물과 같이 액체와 같이 거동을 하는 액체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한계점들이 있어요. 이 반고체 상태에서 물을 주고 줬다가 물을 계속 줄 때는 그냥 반고체 상태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소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 어느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한계점들이 있고 자, 첫 번째 고체에서 반고체 되는 요 한계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수축 한계라고 합니다. 수축 한계. 그 다음에 반고체 상태에서 이 소성 상태가 될 때는 소성 한계. 그 다음에 LL 이 액성 한계라고 불러요. 액성 한계.
우리 혹시 어릴 때 공부하신 분들 애터버그 한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애터버그 한계. 그 한계가 요거예요. 애터버그 한계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소성지수가 15%래요. 소성지수가 15%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요걸 말하는 겁니다. 소성의 요게 15%라는 거예요. 둘 다 요게 15%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토양의 액성환계에서의 수분 함량이 40에서 35%래요. 액성환계 아까 뭐였습니까? 이 소성 상태와 액체 상태 이 가운데 있는 한계점 이게 그 액성환계였잖아요. 그쵸? 이게 하나는 40이었고 하나는 35래요. 근데 15. 그러면 두 토양의 소성 한계에서의 수분 함량은 지금 요거까지. 여기 한계는 몇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계. 15씩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5 하면은 얘는 25고 얘는 마이너스 15 하면 20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림으로 보면서 하니까 좀 뭔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수분 함량 그러면 A는 25, B는 20이 되겠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 자, 그 다음에 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근. 여러분 균근은 뭐라고 했었죠? 식물 뿌리와 공생하고 있는 곰팡이를 우리가 균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균근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쫙 보시면 되셔요. 꼭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요거죠. 토양 중 인의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인을 대신 이제 흡수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균이나 성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균이나 성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주죠.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런 산성 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이 녀석이 보호해주고 감싸고 있으니까 뿌리를. 그다음 뿌리 세포에 침투하는 양상에 따라서 우리는 뿌리 세포 안까지 침입을 하면 우리가 내생균근이라고 하고요. 뿌리 세포 사이사이 바깥쪽에서 우리가 침투를 하게 되면은 외생균근이라고 합니다. 외생균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2번에서 물어보는 거 있죠. 상수리 나무에서 수지 상체를 형성한다. 수지 상체를 형성하는 것은 맞아요. 균근의 역할을 받습니다. 균근에서 생기는 이 구조체가 맞아요. 수지 상체는. 바로 이 내생균근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상수리 나무에서는요. 내생균근이 생기지 않고요. 이 외생균근이 생겨요. 상수리 나무 여러분들 참나무잖아요. 참나무류에서는 외생균근이 생깁니다. 외생균근이.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균근이 수지 상체를 형성하는 건 맞지만 외생균근, 내생균근 중에서 내생균근이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수리 나무에서는 외생균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유기물질을 퇴비로 만들 때 유익한 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 퇴비로 만들 때. 자, 유기물질을 퇴비로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겪냐면은 퇴비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퇴비화 과정을 겪게 되고 한번 읽어볼게요. 유기물을 토양에 바로 섞지 않고 일정한 곳에서 일정 기간 쌓아두어 부식과 비슷한 물질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퇴비화라고 합니다. 퇴비화는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중온 단계, 중온이었다가 그 다음에 막 분해가 될 때 그때 막 미생물이 분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온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시 중온, 여기를 숙성 단계라고도 합니다. 숙성 단계. 마지막에 숙성되는 단계를 거쳐서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퇴비화 과정 중 발생하는 높은 열로 인해서 병원성 미생물이 사멸됩니다. 아까 고온 단계가 있었죠. 그때 병원성 미생물들이 사멸이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기억은. 자, 그 다음 니은 유기물이 분해되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방출됨으로써 부피가 감소되어 취급이 편하다. 여러분들 여기서 볏짚이 있어요. 볏짚을 태우고 나서 쟤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볏짚은 엄청 많았는데 쟤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탄소가 타서 날아가서 그런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돼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얘기여서 기억 니은만 보고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94번 필수 양분과 주요 기능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무기영양소 각각의 무기영양소 지금 17종 있죠. 17종의 특징과 결핍됐을 때 어떤 형상을 나타나는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부분인 겁니다.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의 구성원소, 대표적인 역할이죠. 마그네슘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이 엽록소의 구성원소입니다. 엽록소의 화학적 구성을 보면은 화학적 구성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심 부분만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그네슘이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에 질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4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그네슘의 중심 원소이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건 틀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P는 인이죠. 인은 에너지의 저장과 공급 역할을 하게 된다. 인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너지의 저장과 공급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ATP가 있죠. ATP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데노신, 이게 아데노신이라는 거예요. 아데노신 트린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트리플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트리플 이렇게 하잖아요. 3개. 트리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는 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가 붙은 거예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가 붙은 물질을 우리가 ATP라고 하고, ATP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얘를 왜 에너지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아데노신이라는 거에 3개가 붙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렇다가 한 개가 딱 떼어져요. 떼어지면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TP가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ADP는 D,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산기가 2개이다. 그래서 ATP에서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저장과 공급을 이 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Z에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단백질의 합성과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거 맞아요. 자, 망간도 과산화물 제거 효소의 구성 성분이 맞아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요게 틀렸어요. 몰리브덴, MO는 몰리브덴인데 몰리브덴은 기공의 개폐를 조절시켜준대요. 기공의 개폐를 조절시켜주는 건 칼륨의 역할이죠. 칼륨. 정답이 2번입니다. 자, 근데 95번. 제시된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오염토양 복원 방법은, 자, 오염토양을 복원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식물에 의해 복원되는 방법들을 다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 열에 의한 오염토양 복원 방법이 나왔어요, 지금. 요거 답이 뭐냐면은 유리화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까지 지금 추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그래요. 너무 우리랑은 좀 많이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은 식물에 의한 오염토양 복원 방법 또는 그나마 많이 하는 게 뭐 물리적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 방법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6번. 간척지 염류토양 계량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간척지가 뭐예요? 바다를 메꾼 거잖아요. 그쵸? 바다를 메꿨기 때문에 아직 그 바다의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다의 성분들을 뭐라고 하죠? 염류라고 하죠. 염류. 바다. 자, 여러분들 바다에 가장 많은 성분들이 뭐냐면요. 바다에 가장 많은 이 무기 영양소들이 뭐냐면은 요거. 염소랑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황산염. 자, 염소, 나트륨, 황산염, 그다음에 칼슘, 그다음에 마그네슘. 자, 요런 순서대로 바닷물에 가장 많은 구성 원소예요. H2O를 제외하고. 물을 제외하고 바닷물의 구성 원소에서 가장 많은 녀석들이 요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염소랑 나트륨이 독보적으로 많거든요. 독보적으로 많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닷물에서 뭐 나와요? 소금 나오죠. 우리가 소금 뭐라고 합니까?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자, 일단은 그러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 염소랑 나트륨 이 녀석들이 토양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용탈을 시켜놔야 돼요. 용탈이란 밑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물을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소금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먹죠? 물 먹잖아요. 그거 중화시키려고. 마찬가지로 토양에 소금을 너무 많이 끼고 있으니까 물을 주시면 돼요. 물을 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물. 양질의 관계수를 이용해서 과잉염을 제거하는 거. 물을 주는 거죠. 물을 주고 뭘 해줘야 되냐면은 배수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물을 줬는데 그냥 물이 또 가만히 있어. 그럼 너무 또 과습한 토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 체계를 잘 갖춰줘야 됩니다. 요거 2개는 필수적인 거예요. 간척지에서는. 요 2개는 필수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석고를 시용한다 돼 있는데 석고는 아까 그 염소랑 나트륨 중에서 이 나트륨을 없애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게 이 석고예요. 그래서 석고를 시용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을 시용한다. 유기물은 모든 문장이든 다 좋은 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기물이 안 좋은 걸로 나오는 보기는 없습니다. 유기물은 좋은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염성 식물, 아예 염에 강한 식물들을 재배를 하는 겁니다. 개량 방법을 이용해서 식물을 심으면은 토양이 어느 정도 개량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식물을 심으면은 그냥 죽어버리니까 내염성 식물, 염에 내성이 있는 식물들을 심음으로써 토양을 개량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다 맞는 거예요. 전체 다 맞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불 발생지 토양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불 발생지. 우리 여러분들 산불이 발생을 하면요.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자,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또 이렇게 초본류도 있었겠죠. 초본 식물이랑 못 본 식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산불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산림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 다 어떻게 되죠? 다 잿가루가 돼요. 잿가루. 다 잿가루가 돼서 토양 표면에 딱 잿가루가 쌓입니다. 이 잿가루 자체는요, 질소도 많이 함유해 있고 인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칼륨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이 녀석들이 타서 남긴 물질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물질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재들이 바람에 흩날려서 날려가고, 그다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면 또 땅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뭐 초본류라든지 다 타버려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 민둥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민둥산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어쨌든 토양 발생지에서 일어난 변화, 토색이 달라진다. 토색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간에 불이 나면 뭐가 되냐면은 다 분해가 돼버려요. 분해가 돼서 약간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침식량이 증가한다. 침식량. 그렇죠. 다 침식을 해버려요. 다 침식을 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수분 증발량이 증가한다. 토양 안에 있던 수분들도 열로 인해서 다 증발을 해버리고, 자, 수분 침투율이 증가한다. 수분 침투율 증가할까요? 수분 침투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양이 다밥이 돼버려요. 기존에는 우리가 막 식물들도 자라고 토양 생태계가 잘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 타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타버리다 보니까 공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다 보니까 침식도 증가하게 되고, 토양 표면을 계속 물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침식량도 또 증가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5번, 토양층에 유입되는 유기물의 양이 감소한다. 그렇죠. 다 타버렸으니까 유기물이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제시된 식물 생육 반응 곡선을 따르지 않은 것은, 자, 이 반응 곡선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결핍. 자, 우리가 결핍이란 단어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 녀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되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거는 결핍이란 단계를 거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 좋아요. 그냥 내 몸에 오면 안 좋아요. 결핍이라는 게 없으면은. 자, 근데 결핍이라는 게 있다는 게 뭐냐면은, 결핍이라는 게 있다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영양소. 우리 식물의 17종 필수 영양소 찾으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리, 철, 몰리브덴, 아연 이런 녀석들은 결핍될 수가, 부족하면 결핍 증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적정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많으면은 또 과잉이 돼서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결핍이 되면은 안 좋아지는 거는 17종 필수 영양소 중에 찾아야 된다. 그래서 CD, 카드뮴은 아니다. 필수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99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토양 오염물질에 규정된 토양 오염물질로만 나열되지 않은 것은, 자, 이 토양 오염물질을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자,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사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다 암기하실 겁니다. 근데 암기하시다가 정 힘드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필수 영양소 있죠? 필수 영양소 17종. 17종 중에도 여기 속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아연. 구리랑 아연이 있습니다. 구리랑 아연. 또 있네. 니켈까지요. 죄송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구리, 니켈, 그 다음에 아연까지. 요 세 가지가 여기 속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속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오염물질에 속해져 있지 않다를 알고 계시면은 이것도 풀 수 있었어요. 왜? 우리 구리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철은요. 철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이 토양 오염 물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녀석이죠. 그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다 암기해 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전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0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임지 생산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간이 산림 토양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간이 산림 토양 조사 항목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보시면은 토심, 지형, 건습도, 경사, 퇴적 양식, 침식, 견밀도, 토성 다 뭐냐면 이 토양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토양 자체에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이거 다. 근데 얘는 뭐예요? 방위는 좀 애매하죠? 그쵸? 방위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정답이 방위가 됩니다. 이런 건 사실 이런 것들 다 외우시는 것도 좋죠? 그러면 매우 좋겠지만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이 간이 산림 토양 조사 항목이 다 완전 토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구나. 토양에 관련된 내용들이구나. 그래서 아닌 걸 골라주면 되겠구나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산림 토양학 마치고요.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와, 이것도 참 긴데 수목관리학 마지막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오늘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